마음 가는 대로 수산나 타마로 지음 최종화 옮김. 엄마는 딸을 이해하게 되고 딸은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편지. 수산나 타마로 1957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로마에서 시나리오를 공부했고 이탈리아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면서 소설을 썼다. 마음 가는 대로는 발표되자마자 이탈리아에서만 100만 부를 훌쩍 넘는 판매 부수를 기록하며 영화화되었고 전 세계 45개국에 번역 출간되어 2천만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은 작가를 키워준 친할머니였다고 한다. 죽음을 앞둔 그녀는 세상에 혼자 남을 손녀딸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감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는 순간들을 깊은 성찰과 고백으로 전한다. 35일간 써내려간 15통의 편지는 모든 엄마가 딸에게, 모든 여자가 여자에게 전하고 싶은 반짝이는 삶의 진실이다. 친애하는 한국 독자들께 불안한 시대를 달래는 가족이란 이름의 보금자리. 마음 가는 대로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 변화 중 많은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 시절 나는 매달 이탈리아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100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들은 깊은 생각과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었으며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화제로 삼았다. 물론 이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겠지만 요즘은 익명으로 날아온 간략한 이메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제는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손글씨 대신 딱딱한 컴퓨터 활자가 가슴을 답답하게 할 뿐이다. 내용 또한 나의 소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간소화되고 표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빈곤하게 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 같다.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성장한다. 첫 번째 방법은 침묵 속에 자기 성찰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의 의사소통 방법은 심각하게 인간 존재를 위협한다.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가식적이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의 귀를 멀게 하는 끊임없는 소음은 침묵을 삼켜버렸고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묻고 자아 성찰을 심화하는 가능성을 말살시켰다. 마음 가는 대로는 이렇게 한없이 가볍고 표피적으로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가족관계의 심오함과 추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책 덕분에 과거에는 어렴풋하기만 하던 감정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껏 똑바로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마음 가는 대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럽던 그 시절의 절망과 외로움, 고독,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 등을 아름답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도 절망과 외로움은 홍수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 시대의 절망은 말초적인 컴퓨터 게임이나 즉흥적인 감각의 바닷속에 매몰되어 버렸다. 컴퓨터와 게임은 우리 삶 전체의 매 순간을 침범하고 있다. 가족관계 역시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제 가정은 아침과 저녁 식사, 깨끗한 이부자리를 뜻하는 말이 되었고, 부모 혹은 가족은 휴대폰 이용료나 그 밖에 약간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마음 가는 대로에 그려진 것처럼 할머니와 손녀, 엄마와 딸의 깊은 관계나 따뜻한 보금자리로서의 가족은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게 변해버린 건 아닐까? 그렇다 해도 이제껏 겉으로 드러난 빈곤하고 결핍된 삶에 눈을 뜨기만 한다면 그에 대해 어떤 질문이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 마치 술에 취했을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문학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유실물이다. 마음 가는 대로에 그려진 마음은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머리에 충격받은 듯한 감동이 아니다. 내가 말한 마음은 모든 삶이 독자적인 모험이며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순간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들 안의 가장 깊고 소중한 부분이다. 수산나 타마로 1992년 11월 17일 오피치나에서 네가 떠난 지 훌쩍 2달이 흘렀구나. 아직 살아있다는 엽서 한 장 말고는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오늘 아침엔 정원의 네 장미 앞에 한참이나 머물렀단다. 가을도 깊어가는데 여전히 붉은 빛이 선명하더구나. 갈색으로 바짝 메마른 화초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게 피어 있었지. 장미를 심던 때가 기억나니? 그때 넌 10살이었고 5학년을 마친 기념으로 내가 선물한 어린 왕자에 한창 빠져 있었지. 그 이야기에 금방 빠져들었던 넌 그 중에서도 장미와 여우를 유난히 좋아했지. 바오밥 나무, 뱀, 비행사 같은 것들은 별로였지만 말이야. 물론 자기만의 소행성에 갇힌 속이 텅 비고 자만심만 가득 찬 인간들도 싫어했지. 어느 날 아침을 먹던 넌 문득 말했어. 장미를 갖고 싶어. 장미라면 정원에 가득 피어 있지 않냐며 나는 널 말렸지. 하지만 너는 고집을 부렸어. 내 장미를 갖고 싶어. 내가 보살피고 키울 수 있는 장미 말이야. 그러고는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여우도 갖고 싶다고 덧붙였지. 영리한 아이답게 먼저 쉽고 단순한 부탁을 한 다음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했던 거야. 이미 장미를 허락해버린 내가 어떻게 여우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니? 꽤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인 우리는 여우 대신 강아지로 타협을 보았지. 강아지를 사러 가기 전날 너는 밤새 잠을 설치더구나. 30분마다 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지. 할머니, 잠이 안 와. 다음날 아침 7시 이미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아침 식사까지 끝낸 너는
외투 차림으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렸지. 8시 30분쯤 우린 애완견 가게에 도착했지만 문은 아직 잠겨 있었어. 창살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물었지. 저렇게 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내 강아지를 어떻게 알아보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 난 너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지. 걱정 말거라. 어린 왕자가 여우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생각해보렴. 그 뒤로 사흘 동안이나 우린 그 가게를 들락거렸지. 네가 200마리가 넘는 개들을 모두 다 보려 했으니까 말이다. 개들이 뛰어오르고 지저대고 발로 줄을 끊으려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너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지. 그렇게 힘든 사흘이 지날 무렵 우린 드디어 병을 앓은 후 회복 중인 개들이 모여있는 가게 뒤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버크를 만났지. 버크도 그런 개들 중 하나였어. 우리가 바로 앞으로 갔는데도 다른 개들처럼 펄쩍거리기는커녕 머리도 가누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지. 저거야. 버크를 가리키면서 넌 갑자기 소리쳤어. 저 개를 갖고 싶어. 그때 주인인 여자의 놀란 얼굴 기억나니? 왜 그런 보잘것없는 잡종견을 고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 버크의 작은 몸뚱이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개들의 모습이 다 담겨있는 것 같았어. 머리는 늑대처럼 생겼고 귀는 사냥개처럼 부드럽게 늘어져 있고 발은 닥스 훈투처럼 길고 꼬리는 포멜리아니안처럼 복슬복슬했지. 버크를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일하던 소녀가 버크에 관해 귀띔해 주었어. 초여름쯤에 누군가가 버크를 차창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고. 그 탓에 지금도 한쪽 뒷다리는 쓰지 못한다고. 버크는 지금 내 곁에 있단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이따금 숨을 내쉬며 내 다리에 코를 킁킁거리고 있지. 버크의 주둥이와 귀의 난털은 이제 희끗희끗해졌어. 얼마 전부터는 늙은 개들의 눈에 보이는 백태도 보이기 시작했어. 버크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려온단다. 너의 일부가 아직 내 곁에 남아 숨쉬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너의 한 시절, 수많은 개들 중에서 하필 가장 못나고 슬퍼 보이는 개를 선택했던 너.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집 주변을 돌아다녔어. 우리가 같이 살 때 쌓인 몇 년 동안의 오해와 슬픔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 지금 내 기억에 남는 건 어린아이였던 너.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쉽게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던 너에 대한 기억뿐이야. 나는 바로 그 아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란다. 도도하고 다가가기조차 어렵던 얼마 전의 뇌가 아닌 어린 시절의 너 말이야. 편지를 쓰겠다고 생각한 건 장미 덕이었어. 오늘 아침 네 장미 앞을 지날 때 속삭임이 들렸지.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물론 기억하고 있단다. 네가 이곳을 떠나던 날, 난 네게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고, 그러니 미국에 있는 네가 이 편지를 받게 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네가 돌아왔을 때 만약 내가 없다면 이 편지들이 너를 반겨주겠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겠지. 한 달 전 아주 심하게 아팠단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팠던 건 처음이었어. 어쩌면 17달이 지난 후에 내가 여기 없어서 너를 반겨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구나. 항상 건강하던 사람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리고 혹독하게 앓는다고. 바로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난 거야. 어느 날 아침 장미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불을 끈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졌어. 나침한 부인이 담장 너머로 날 보지 않았다면 넌 지금쯤 고아가 되었을지도 몰라. 고아? 할머니가 죽었다고 고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구나. 어쩌면 조부모들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지. 조부모 없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따로 없는 걸 보면 말이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고아나 가부가 되지는 않잖아. 무심코 잃어버린 우산처럼 조부모들도 그렇게 잊혀지는 게 당연한 걸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어. 잠들어 있는 내내 가늘고 긴 고양이 수염이 자라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2개의 고무관이었어. 코에서 나와 입술을 따라 이어져 있었지. 이상한 기계들이 내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었어. 며칠 후에는 2명의 다른 환자들이 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 그날 오후 문병원 나침한 씨가 말했지. 부인네 개가 정말 미친 듯이 짖더군요. 덕분에 부인이 살아난 거예요. 몸을 일으킬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전에 나를 치료해 준 적이 있는 젊은 의사가 찾아왔어. 의자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앉더구나. 부인을 간호해 주거나 일을 처리해 줄 친지가 없는 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멍하니 그의 얇은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그는 나의 건강이 퇴원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나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는 양로원 2곳을 추천해주면서 내 표정을 살피더니 몇 마디 덧붙였어. 옛날 양로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아주 좋아졌어요. 햇빛이 잘 드는 방에다가 정원이 넓어서 산책하기도 좋아요. 혹시 에스키모에 대해서 아세요? 그는 일어서면서 대답했어. 예, 물론 알죠. 그럼 됐어요. 나는 그들처럼 죽고 싶어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덧붙였지. 온통 새하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운 채 1년을 더 사느니 내 채소밭, 호박들 사이에서 쓰러져 죽는 편이 낫다는 거지요. 이미 문 앞까지 가 있던 의사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이곳으로 되돌아와 치료를 해달라고 애걸해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말입니다. 사흘 후 나는 만일 내가 죽더라도 그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진술서에 서명을 했단다. 머리보다 커 보이는 엄청난 금기고리를 한 간호사에게 진술서를 건넨 나는 물건들을 챙겨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지. 문 앞에서 나를 본 버크는 미친 듯이 맴을 돌며 짖기 시작했어. 녀석이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그대로 전해졌어. 결국 꽃밭을 망가뜨렸지만 야단칠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처음으로 말이야. 코에 흙을 잔뜩 묻힌 채 다가온 버크에게 나는 인사를 건넸지. 봤지? 이 늙은 친구야. 우리 다시 만났네. 그러고는 녀석의 귀 뒤를 긁어주었어.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몸의 왼쪽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도 왼손이 아주 둔해졌지.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왼손을 더 많이 쓰려고 했었어. 왼손 손목에 분홍 리본을 묶어놓고 물건을 집으려 할 때마다 되새겼단다. 건강한 시절에는 몸이 나의 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병이 들면 내 몸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단다. 단 한순간이라도 몸과 싸우려는 의지가 약해지면 지고 마는 거야. 몸이 마비된 걸 느끼면서 월터 부인에게 열쇠 꾸러미를 주었단다.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까. 그녀는 매일 내게 들러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어. 집안과 정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네 생각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구나. 이런 게 진짜 집착이 아닐까? 너에게 전보를 치려고 수화기를 몇 번 들었다가 내려놓았어. 저녁이면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그 견디기 힘든 침묵과 허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말이야. 물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네가 곁에 있어준다면 좋겠지. 지금 내 상태를 알린다면 너는 아마도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고 나서는 꼼짝없이 휠체어에 앉아 3, 4년을 더 살 수도 있을 거야. 심지어 정신을 놓아버릴지도 모르지. 그러면 넌 헌신적으로 날 돌보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헌신은 분노로, 증오로 바뀔 거야. 몇 년 동안 너의 젊음을 허비해버렸으니까. 너에게 쏟았던 내 사랑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겠지. 내가 너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는 원망이 되어서 말이다. 너에게 알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자마자 또 다른 생각이 든단다. 만약 내가 돌아와서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낄 수 없는 텅 빈 집을 마주하게 된다면, 혹은 내가 미처 돌아오지도 못했을 때 내가 죽었다는 전보를 받게 된다면 너는 치졸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살던 마지막 몇 달 동안 넌 내게 너무도 매몰찼으니 내가 말없이 죽음으로써 너에게 벌을 주려 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부메랑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버릴 거야.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까마득한 심연을. 상상해보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에 있어서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말이야. 더 이상 그 눈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하지 못한 말을 전할 수도 없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 장미가 내게 말을 해준 거야.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세요. 당신이 세상을 뜬 후에도 그 아이가 간직할 수 있는 당신 일상에 대한 짧은 기록들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부엌에 앉아 내가 쓰던 낡은 연습장을 펼쳤어. 어려운 숙제를 하면서 연필 끝을
잘근잘근 깨무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구나. 유언장을 쓰는 거냐고? 그건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네가 꺼내볼 수 있는, 몇 년이 지나도 네 곁에 머물 수 있는 글을 쓰려 한단다. 걱정 말거라. 설교하려는 것도 아니고 널 슬프게 하려는 것도 아니니까. 난 단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가슴과 가슴으로 나누는 대화 말이야. 우리가 서먹서먹해지기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남는 법이란다. 나는 꽤 오래 살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잘 알지. 생각해보렴.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로 만족할 늙은 나이에 나는 내 엄마 노릇을 했어. 물론 그래서 너에게 좋은 점도 있긴 했지. 할머니, 엄마는 되게 그냥 엄마보다 더 사려 깊고 인자한 펀이니까. 나에게도 좋은 점은 있었단다. 내 또래의 다른 늙은 여자들처럼 카드놀이를 하고 차나 마시면서 점점 더 늙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난 삶의 거친 파도 속으로 다시 휩쓸려 들어갔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엇인가가 깨져버렸어. 나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니 자연의 섭리라고 해야 할까? 어린아이와 노인은 비슷한 점이 많단다.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고 어떤 일에 대한 반응 역시 민감하고 꾸밈 없지. 그런데 자라면서 보이지 않는 껍데기가 몸을 감싸기 시작하지. 그 껍데기는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두꺼워져. 그것은 진주가 자라는 과정과 비슷해.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보호막은 더 단단해지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들이 차츰 약해지기 시작해. 그러다 어느 순간 툭 찢어져 버리는 거야. 너무 오래 입은 낡은 옷처럼. 물론 처음에는 느낄 수가 없어. 너는 네 갑옷이 여전히 널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믿겠지. 하지만 어느 날 사소한 일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진실을 알게 된단다. 그러니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 지극히 당연한 거란다. 너의 껍데기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나의 껍데기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지가 오래니까. 너는 내가 우는 걸 못 견뎌 했고 나는 갑자기 차가워진 너를 견딜 수 없었어. 물론 사춘기를 거치면 네 성격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었지. 그런데도 막상 그때는 참을 수 없이 힘들었단다. 내 앞에 선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 밤이면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가다듬었어. 아무 문제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아침이 되고 눈앞에서 네 방문이 꽝 하고 닫힐 때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그저 울고 싶었어. 나에게는 그런 널 견뎌낼 만한 에너지가 없었어. 너도 80대가 되면 알게 되겠지. 이 나이가 되면 자신이 늦가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잎사귀처럼 느껴진단다. 햇빛은 점점 줄어들고 나무는 양분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걷어들여 질소와 엽록소, 단백질은 모두 줄기로 흡수되고 잎사귀는 빛깔도 탄력도 잃어버리지.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다른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바람 때문에 줄곧 두려움에 떠는 거지. 나에게 그 바람은 바로 너의 격렬한 생명력이었어. 아가, 넌 눈치채지 못했지.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완전히 다른 계절을 살고 있었던 거란다. 네가 떠나던 날이 떠오른다. 우린 둘 다 얼마나 신경질적이었니? 너는 나에게 공항으로 배웅조차 나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뭔가를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대꾸했어. 난 미국에 가는 거예요. 사막이 아니라. 네가 출국장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새된 목소리로 밉살스럽게 말했지. 몸조심하거라. 너는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어. 버크랑 장미나 잘 돌봐주세요. 그 말에 나는 무척 실망했었지. 감상적인 노인네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나는 좀 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 키스나 애정이 담긴 한마디의 말 같은 진부한 것들 말이다.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비어버린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깨달았어. 네 마지막 인사에 담긴 뜻을 말이야. 버큐와 장미를 보살펴달라는 건 행복했던 너의 한 시절을 보살펴달라는 뜻이었겠지. 왜 그렇게 차가운 명령조로 말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 울음을 가까스로 참느라 잔뜩 긴장해 있었던 거지. 그게 바로 너를 둘러싸고 있는 갑옷이었어. 넌 여전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몸에 꽉 끼는 갑옷을 입고 있어.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흘러내리지 못한 눈물은 가슴에 쌓인다고. 그것들은 점점 딱딱해져서 결국 심장을 마비시킨단다. 세탁기에 쌓인 찌꺼기가 엔진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모든 걸 집안일에 비유하는 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세계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잠시 헤어질 시간이 왔구나. 버크가 숨을 헐떡이며 애원하듯 날 바라보고 있어. 녀석은 절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거든. 계절에 상관없이 스위스 시계만큼이나 정확하게 식사 시간을 알려주니까 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